내년에 우리 시장에서 좀 볼 것도 AI 축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조선도 사실 올해 보면은 조, 방, 원이라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섹터별로는. 대부분의 섹터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네, 섹터. 이런 사례가 되게 드물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어떤 강세장이 왔을 때는 특정 섹터 몇 개만 집중해서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리지 않고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AI라는 산업이 되게 특이한 게, AI는 신경제잖아요. 우리에게 하면 첨단 산업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전력과 관련된 건 전부 다 구경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신경제와 구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에요. 어떤 게 안 움직이지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단기 이슈에 일희일비하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실 가능성이 높고 투자 심리만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신과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금융시장에, 특히 이 주식시장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산타가 올까? 온다면 언제 올까? 만약에 와준다면 뭐 어떤 강도로, 시장이 오르는 폭을 말하겠죠? 어떤 강도로 와줄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올해 좀 긴가민가한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달려주지 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면서 혹시 이 산업 구조에 좀 변화가 있는 건가? 우리가 눈치 못 채는 뭔가가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신과 대화 시간에 이선엽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야전사령관으로 불리시고, 네. 네, 장군님으로 불리시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열한 전투 같은 금융시장에서 진짜 위풍당당하게 항상 전략을 제시해 주시니까 예. 참 잘 어울린다, 그런 감사합니다. 별명이다, 네, 예.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세요? 너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늘 장군님과 함께 또 네.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제 한 해 보내고 있으니까 소회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뭐 항상 금융시장 다사다난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올해 좀 의미 있지 않았나요? 4천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네.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한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지수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의 국가 전략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1000에서 2000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때도 국가 전략이 바뀌었을 때였고, 그 당시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 바뀔 때였죠. 그 당시에 중국이 산업화라는 걸 지향을 하면서 그 산업화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산업화에 필요한 여러 기자재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포스코라든가 이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크게 레벨업이 되면서 지수가 2000이 갔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뒤로 지금 이제 우리도 2000대 중후반에 머물던 지수가 4000을 넘었던 거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 아닌 이번에 미국의 국가 전략이 바뀐 거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동안 서비스업 중심에서 이제는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에 따라서 사실 국내 지수가 수혜를 입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피란 얘기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네.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4천을 찍고 뭐 5천 간다, 뭐 얼마까지 간다, 이건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올 한 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오늘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좀 짚어볼 텐데,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간밤이었는데 미국에서 11월 CPI,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요게 이제 예상치가 3.1%였는데 2.7%다 상당히 낮게 나온 거다. 네. 예상치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많더라고요. 이게 뭐 왜곡이다 뭐다.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 뭐 낮게 나온 것 자체는 점수를 줘야 좋다.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신뢰를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주거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제대로 반영이 됐다는 모를까, 한 달은 제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것들은 살리긴 했는데 최소한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보고 연속성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 어떤 식으로도 되든지 간에 시장에서 지난 10월 말에 지수가 크게 밀렸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제 금리가 올라서, 즉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후퇴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면 고용이 조금 안 좋아졌다거나 어쨌든 간에 잡음은 있어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던가, 또 트럼프가 연준과 관련해서 연준 의장을 보다 비둘기파적인 사람으로, 즉 내 말을 더 들을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살펴보면 뭐 금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위험 쪽으로 다가서는 쪽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최근에 좀 흔들리고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매라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좀 편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테마주, 뭐 순환매, 좀 빠른 흐름들 이런 게 일어났던 것 네. 같아요.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일단은 있을까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아직도 투자자들이 살만한 종목을 찾고 있다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투자를 네, 하고 싶어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고요. 결국 이 의미의 가장 큰 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하락세라든가 아니면 방향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쉬고 있는 국면이니 그 국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순환매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수익이 나기보다는 뒷북치기가 굉장히 십사인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거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최근에 테마 관련 기업들이 올라간 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뭐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굳이 순환매성이 아니더라도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업종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나름대로는 또 움직일 만한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거고,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틈새 우리 증시를 움직이는 어떤 재료들 중에서 그래도 의외로 참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투심도 살아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좋은 재료까지 이제 합쳐진 그렇습니다. 섹터들이 있다 예. 보니까 그 중에서 우주산업,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목을 받았다. 사실 우주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조금 한몫을 한 것 같고, 로봇은 의외로 올해 내내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있었지만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많이 좋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테마가 전부 다 AI하고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같은 AI인데 우주 테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주가 아니라 AI 투자와 관련된 테마인 거죠.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선정 부지도 문제가 되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제일 문제가 전력 문제거든요. 아니 이 많은 전력을 어떻게 끌고 올 거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는 절반이 전력 요금이기도 하는데 그 절반의 요금 중에서 또 절반이 냉각시키는 비용이에요. 이게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걸 우주에서 실현을 하면 두 가지 다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구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태양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 효율적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우주라는 데가 마이너스 200도가 넘어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 냉각에 대한 이슈도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제는 쏘아 올리는 비용이 문제인 건데, 그거는 스페이스X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쏘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쏘아 올릴 수만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뭐 AI에 대해서는 투자는 더 해야 되겠는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준 거니까 사실은 여전히 AI의 투자 관점에서 움직인 게 우주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AI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의 또 하나 고민이 AI로 그럼 어떻게 돈을 벌 거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건데, 결국 그 해결점이 올해 CES에서 젠슨왕도 이제는 AI로 돈 버는 건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이 돈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선배팅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AI예요. 여전히 AI인데 거기서 한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와 관련돼서 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로봇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이쪽이 아니겠느냐라는 베팅이 된 거니까 궁극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폭이 넓어진 거죠. 단순 투자 개념에서 돈을 버는 쪽으로도 무게중심이 옮겨간 거고, 또 같은 투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아니라 보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나은 투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돈도 덜 들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없느냐를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고 보면, 단순 테마성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었던 기존에 있던 AI에서 보다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AI가 내년에도 큰 줄기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좀 갈리는 흐름이 있는 게, 돈을 잘 버는 회사와 뭐 오라클 같은 이제 좀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는 뭐 그런 회사들 사이에서의 차별은 좀 확실히 시장에서 두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2026년에는 이 AI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게 네. 되게 핵심이 되는 얘기라고 보여지는 게, 결국 최근에 이제 AI 버블 논란 핵심은 앞서 말씀 주셨던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이런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자금력이에요. 자금력. 예, 지금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 아니면 이와 관련된 오라클, 또 뭐 코어위브라든가 뭐 몇몇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들이 뭐냐면 전부 다 오픈 AI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얘네들이 문제가 되느냐? 간단합니다. 글로벌 역사상 이 AI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GPT를 비롯해서 LLM 모델이 되면서 사실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챗GPT가 나와서 대단했을 때만 해도 연애 미국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한 92조에서 100조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500조가 넘거든요. 지금 2, 3년밖에 안 됐는데 투자 규모가 대여섯 배씩 늘어난 거고, 내년엔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연에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가 8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잡음은 생각보다는 좀 적고 줄어든 편인데, 오픈 AI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우리가 알기로는 구글이니 메타니 아마존이니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뭐 너희들이 돈 번 거로 투자하는데 뭐 어때라고 될 수 있지만, 오픈 AI 자체는 그렇게 캐시카우, 우리가 하기에는 현찰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가 뭐 일부 뭐 회원료를 낸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돈을 버는 것도 없는데, 투자 규모는 거의 뭐 세계에서 최대 규모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두 번째는 과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을 빌릴 수는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라클이 이런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라클 사업 구조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좀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라클이 부채가 많아. 얘들이 부채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의 사업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한테 수주를 받으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 돈으로 먼저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한테 뭐 100억을 수주를 줬다. 그러면 일단 오라클이 100억을 빌려서 내가 먼저 지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 지으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라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가 먼저 투자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의 규모도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부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 어떤 물음표냐면, 아니 제가 오픈 AI한테 수주받아서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사실은 핵심에는 오라클이 있는 게 아니라 오픈 AI에 있는 거죠. 얘가 나중에 이걸 다 이행을 할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수주한 걸 전부 다 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에 대한 의심이 아직 안 풀려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AI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돈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요건 버블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거죠. 저희들이 볼 땐 너무 많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규모에 비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불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실제
실체가 있고 예.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있고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 있는데 하나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까지도 이 전체적인 심리에 의해서 좀 다 조정을 좀 크게 받아버리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번 네. 보다 보니까 그래서 법을 무너지면 왕창 시장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이럴 때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네. 너무 우려가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 지금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점들도 살펴봐야 되는 게 오픈 AI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확실히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오픈 AI와 관련해서 또 아마존이 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일단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또 최근에 디즈니가 역시 또 오픈 AI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었죠. 이제 디즈니 관련해서 뭐 영상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픈 AI 아니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한테 소송 걸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의심하는데 네. 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이거 알면서도 투자를 하지?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디즈니란 기업이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한 거고 아마존도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구글의 제미나이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와 경쟁을 하고 보다 앞서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 점유율 70%는 오픈 AI라는 기업이 일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라면 뭐 나중에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지 올해 내년에 판단할 수 있는 이슈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오픈 A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를 덜하고 있는 것만 분명해 보여요. 그 우려가 있는데 투자를 한다? 사실 납득이 되세요? 굳이 내가 없어질 회사고 나중엔 안 될 거라는 회사에 대해서 디즈니가 모든 걸 걸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 점들도 우리가 따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우려를 우리가 잡고 점검하고 가면 갈수록 시장은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이 노이즈라든가 이 잡음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의심이 있다라면 당연히 풀고 가야 더 좋은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고 의구심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사실은 계속 투자자가도 계속 깨름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일단 돌아가는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왜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오픈 AI하고 손잡지? 내가 아는 저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여전히 오픈 AI를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저 회사가 안 좋아질 거라는 개념보다는 이 회사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거란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돈을 막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픈 AI가 이제는 그 흔히 얘기하는 IPO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는 아니면 자금을 또 유치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뭐 거고. 상장 얘기도 네, 있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자금만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분간 어떤 이런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가장 다른 것보다도 일단 오픈 AI가 자금 유출을 어디서 정말 크게 한다라면 본인들이 추가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 여기에 따른 노이즈는 상당 기간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뭐 나중에 또 불거질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제미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챗 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23년 4년 지나면서 이렇게 오다가 올해 초인가요? 딥시크 뭐 출연 그리고 뭐 후반부 들면서 이제 제미나이가 굉장히 네.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경쟁자가 점점 좀 느는 거잖아요. 요거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이제 나누어 갖는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AI가 되면서 어떤 한 기업이 독점으로 장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여러 기업들이 나눠서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한두 기업은 아니겠지만 여러 기업들이 장악한다라고 볼 때 그중에서 선두권을 달리면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도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너무 잘 주신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번에 제미나이가 치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절대 강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그냥 새로 나온 애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뭐 제미나이가 나왔어? 뭐 네가 새로 냈으니까 이번에 제일 좋겠네. 그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알고는 오픈 AI가 있으면 그게 또 제일 좋겠네. 그 다음에 또 그록이 나오면 그록이 제일 좋겠네. 이런 식으로 어차피 투자라면 다 우리를 흔히 얘기하는 도찐개찐이라고 그러죠.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가 그 방향에서 달리 보여준 거죠.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앞서 나간 거죠.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보다 확 치고 나갔던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가 코드 레드라는 걸 선포를 하면서 긴급. 긴급 어떤 하면서 별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또 새로운 모델을 내놨더니 또 역시 제미나이를 따라갔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열심히 투자만 더 하면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성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일단 선두권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 내년 초반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투자와 관련된 또 경쟁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열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쇼트트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럼 이제 스케이트를 달리다 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20바퀴 도는 게 있다.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한 15바퀴까지는 그냥 다 같이 천천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나중에 한 5바퀴나 해서 갑자기 팍 치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국면이 내년부터 연출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쭉 해서 했는데 비슷하게 갔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 확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부터는 체력 싸움이기도 그때부터, 하고 따라가지 그때부터는 못할 이제 수 못 있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얘가 쭉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도 치고 나가고 그럼 나머지 애들도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더 치고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 투자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현재 우려하고 있던 상황들이 올 내년 뭐 초반 되면 제가 볼 때 많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빅테크들은 다 인식하고 지금 그럼요. 달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갈리는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사실 옛날에 99년하고 투자가 다른 거예요. 99년에는 사실 투자 자체가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성능은 딱 같은데 통신망을 더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가입자를 더 많이 받는 구조였었어요. 우리 보통 그 당시 ADSL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렸고 그 인터넷망 속도는 별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거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그럼 여기는 아예 안 될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데 누가 더 이제 가입자를 확보하느냐 가지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면 지금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건 다른 거죠. 그렇죠? 성능이 좋아지면 저절로 나한테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인터넷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과소 투자를 하면 과소 투자를 할수록 성능이 다른 애들보다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인터넷에 뭐 물어보는데 성능 안 좋은 것 가지고 내가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여기다 물어보면 더 잘 대답해주고 더 좋은 걸 대답해주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자 선택은 성능이 더 좋은 데로 갈 건데 그러려면 과잉 투자가 맞는 거지 과소 투자는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도에서도 이게 과잉 투자인지 아닌지 본인들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왜? 투자했더니 그만한 성능이 나와요. 그럼 아직까지는 과잉 투자라 보기는 어려운 거고 오히려 좀 더 투자를 했는데 야 이제는 이렇게 투자를 해도 더 이상 성능이 그렇게 썩 개선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그 이전까지 지금은 앞서도 보셨겠지만 제미나이도 투자를 더 했더니 확실히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했더니 또 성능이 같아지고 이런 정도라면 그건 과잉 투자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돈을 들인 이상 더 이상 뭐 발을 빼거나 이러기보다는 더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네. 발을 빼는 순간 그 회사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AI와 관련해서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있는데 내가 발을 빼면 내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AI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상 생존 경쟁이거든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마당에 있는데 지금 머리를 재면서 이 투자 규모가 많으냐 아느냐 그렇게 따질 만한 겨를은 없을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살고 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해야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투자는 내가 먼저 뒤지지 않도록 선두가 앞서 나가면 후발주자들은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두려움을 줄이려면 결국 내가 더 투자를 통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CES 얘기 예.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월 4일이고 네. 공식은 아마 1월 6일부터일 1월 6일. 겁니다. 예. 네, 1월 6일에서 뭐 9일 정도로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 이번에 innovators have arrived. 뭐 혁신가들이 등장했다. 뭐 약간 예. 이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AI긴 AI인데 이제 몸을 가진 AI, 그 피지컬 AI라고 표현하면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몸을 가진 AI 그럼 로봇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부분들 좀 보면 될까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휴머노로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휴머노로이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도 로봇은 여전히 있었는데 휴머노로이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모양 자체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여러 모양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모양의 로봇들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 맞게 최적화된 게 로봇이겠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맞게끔 최적화된 로봇, 또 자동차 공장에 최적화되게 만들었던 로봇 이런 건데 휴머노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서 어디에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빌딩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가지고 동선을 맞춰놓고 가구 제작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이 사람처럼 앉아서 뭘 할 수 있고 사람이 했던 모든 작업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디 가나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로봇은 특정 산업에만 쓰이는 로봇이라면 휴머노로이드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걸 뜻하겠죠. 그럼 중요한 건 사람처럼 다 똑같이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물론 장애물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어떤 일을 지시를 하면 바로 그걸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AI의 역할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는 손을 잘 쓸 수 있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예. 손을 사람처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 그걸 자유도라고 많이 하는데 얼마나 손이 정교하냐.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고 움직일 때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리적 법칙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잡았을 땐 종이컵은 강하게 주면 찌그러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물리적 법칙인 거고 또 어떤 걸 잡았을 땐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서 잡아야 된다는 게 물리적 법칙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휴머노로이드 영상 보면 계란을 잡는 게 많이 나오죠. 날계란을 잡을 때 살짝 잡아야지 정말 꽉 잡으면 깨지잖아요. 그런 법칙까지 하는 걸 우리는 물리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손을 제대로 쓰고 알아듣고 그러면서 사람이 시키는 일을 뭐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휴머노로이드의 정의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괄목상대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쓰임새에 있을 정도로 왔느냐라는 거가 아마 이번에 CES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일부 로봇들 같은 경우는 굳이 사람하고는 똑같아도 꼭 어떤 분야에선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다리보다는 바퀴가 더 유용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따라서 혹시 이 휴머노로이드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해 8월이었죠. 8월에 다른 나라에 가서 로봇 박람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보니까 그날 갔었을 때 저희만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로봇과 관련된 꽤 유명한 교수님도 오셨었고 삼성그룹, 현대그룹도 다 같이 왔더라고요. 임원진들도.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뭐였냐면 로봇이 어디까지 좋아졌느냐는 아마 그 기업한테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이지? 이 사람들은 로봇을 휴머노로이드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하면서 우리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감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보통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액추에이터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가 1g 단위로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어떤 걸 짚고 어떤 걸 내릴 때 뭐 몇 g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정교하게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발달돼 있는 거겠죠. 네. 대표님 지금 우리 얘기 말씀해 주신 우주,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묻고 대답을 얻어내는 여러 가지 챗봇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비롯해 다 AI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네. 이게 기업들이 사활을 건다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차원의 전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게 우리가 지나보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참 대단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들도 아니면 우리 근로자분들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
지금까지 글로벌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잘 발달해서 디지털 경제로 제대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면 이게 디지털 환경이 한국보다 나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뭐 와이파이가 터진다든가 속도. 이런 거, 뭐 미국도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조금만 벗어나면 쉽지 않고 호텔에서도 안 되고 뭐 다른 국가들 가면 호텔 가면 너무 느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뭐 어디서도 잘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들도 클 수 있었던 거죠. 뭐 배달의 민족이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도 나오면서 아이디어들이 창출됐었던 거고 또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거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라는 게 나중에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연결이 될 텐데 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없거나 아니면 내 AI가 있지 않으면 보통 소버린 AI라고 많이 하는데 다른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일단 사용료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국가가 우리한테 AI 안 줄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국방력도 연결이 되거든요. 요즘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유무인 복합 체계에다가 AI가 합쳐져야 보다 효율성이 있어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전력 면에서도 강화될 수 있고 또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역할들을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안 했을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력상으로 훨씬 비교 열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전차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야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화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한 분야에 집중된 게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경쟁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산업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안보 그럼요. 차원이 예. 미국이 항상 강조하고 예, 있는 경제보다 네. 더 중요한 건 안보예요. 예. 그리고 이 미국은 중국을 지금 계속 견제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놓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뭐 칩도 있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전기가 부족해. 뭐 원전 뭐 이게 많잖아요. 예. 그럼 2026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AI 관련 기업들이 열심히 성능 개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방법을 써봤겠죠. 학습 방법도 달리 해보고 그게 딥시크 열풍이었죠. 딥시크라는 기업이 되게 효율화됐었던 거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GPU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능을 낸 것들이 뭐 보통 MOE라고 그래서 혼합 학습 방법이라든가 강화 학습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비용은 덜 들이면서 성능을 비슷하게 내는 방법으로 열심히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글로벌에서 발표한 어떤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의 발표를 보면 그게 지난주에 발표가 된 건데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결국 성능 개선에서 최적은 결국 컴퓨팅 파워더라. 컴퓨팅 파워. 예, 결국은 더 우리가 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때려박는 게 제일 어떤 그 혁신적이었더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엔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지어진 만큼의 전력은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내년에도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례적 이슈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투자 규모가 말도 없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기절초풍하는 게 그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돼? 야, 올해 했는데 내년에 이만큼이라고? 이런 거죠. 우리 글로벌 역사상 이런 정도 단위로 커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논란도 나온 거고, 그렇죠? 이런 거죠. 이렇게 투자했는데 언제 돈 벌 거야? 이게 투자는 가능해?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과잉 투자냐 아니냐 앞서도 말씀드린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끝까지 가면 몇몇 기업이 살아남겠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이 그걸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지금 투자한 것들은 다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우리 시장에서 좀 볼 것도 AI 축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조선도 사실 올해 보면은 방, 원이라고 예, 해서 뭐 이런 예. 부분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 가서는 바이오도 좀 괜찮고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섹터별로는요. 네. 섹터별로는 대부분의 섹터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네. 섹터. 아.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되게 드물어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오면 저도 몇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어떤 강세장이 왔을 때는 특정 섹터 몇 개만 집중해서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리지 않고 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AI라는 산업이 되게 특이한 게 AI는 신경제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첨단 산업이고 그러면 99년에 예를 들면 99년에는 테크,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이 신경제였는데 그때는 인터넷 관련주 위에는 움직인 종목들이 없었었어요. 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안 오르거나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현재 있는 AI가 구경제를 같이 끌어들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던 전력과 관련된 건 전부 다 구경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신경제와 구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빼놓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신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정말 특이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일 수도 있는 건데 글로벌적으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따로 떼서 이건 그래서 지금 올해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아니면 20년 전에 바이오 투자했었을 때는 99%가 사실은 신뢰할 수 없었고 뭐 실적은 안 나오고 실적은 안 나오고 실제로도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사업 흐름이 진행됐다라면 지금은 기업들이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력을 보여줬고 그 기술력과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 우리 보통 빅파마라고 불리는 제약사들한테 기술을 팔고 있잖아요. 이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인정받은 기업이 하나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금 괄목상대하게 엄청 커지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실제 신뢰감도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I냐 뭐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이슈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정부도 어쨌든 간에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상법 개정 관련주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감안을 하면 어떤 게 안 움직이지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움직일 때 올해 하반기부터 받은 것처럼 어떨 때는 반도체가 움직이다 어떨 때가 반도체가 움직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오르면 이게 쉬고 이게 오르면 이게 쉬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에 차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 섹터가 뭐 특별히 더 많이 좋다라는 점들보다는 꽤 많은 업종들이나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 지수에 대해서 내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조금 더 올려잡아도 되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업종만 더 오른다라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끝날 텐데 여러 업종이 같이 오른다라면 더 폭넓게 오르는 거니까 지수의 상단을 우리가 더 많이 열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구산업, 신산업이라고 표현을 네. 하자면 이게 같이 움직이는 특이한 사업이에요. 예. 사실 저는 사업이다. 애널리스트 하고 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코스피가 더 올라요, 코스닥이 더 올라 할 것 없이 좀 의미가 없어요. 번갈아가면서 맞습니다. 예. 앞서거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고. 대신에 이제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 이러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프로 중에 프로라면 이것도 돈 벌고 저것도 돈 벌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많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 뭐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성적표도 보니까 버신 분들이 꽤 많긴 하지만 의외로 못 보신 분들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들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도 특정 업종 괜찮다라고 해서 꾸준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덜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익을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단기 이슈에 일희일비하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실 가능성이 높고 투자 심리만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약간은 좀 한쪽 부분에서 부정적인 얘기로 좀 네.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 정부의 의지도 알겠고, 그래서 4천 가고 뭐 더 높게 보는 것도 알겠고, 뭐 AI도 알겠는데 이게 우리 지금 실제 경제 상황과 지수가 좀 괴리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경제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대표적으로 환율 보면 예. 뭐 1,480원을 넘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당국에서 내놓는데 뭐 백약이 무효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괴리는 좀 우리 눈여겨봐야 돼. 신경 쓰이네 이런 얘기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괴리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이런 것들이 괴리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최근에나 인식하셨지만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세계화란 단어 때문에 처음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경제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장률이 좋지 않다예요. GDP가 되게 안 좋다. 자, GDP가 안 좋은데 어떻게 주가가 좋을 수 있어? 이런 반문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뭐 충분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의 상황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GDP라는 건 영어로 하면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죠. 그죠? 국내 총생산이에요. 앞에 국내라는 표현을 했죠.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의 부가가치의 합이 성장률인 건데요. 그러면 국외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은 성장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보다도 해외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 기업들이긴 하겠지만 대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하더라도 한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유럽에도 브라질에도 공장들이 있죠.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 성장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엔 들어가죠. 그건 주식에는 들어가는 거죠. 삼성전자도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지금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건 성장률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에는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제는 좋지 않은데 실제 주가가 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들은 일단은 GDP라는 이 사전학적인 경제학적인 한계와 기업 이익은 글로벌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차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기업 이익의 합인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업이 뭐 브라질에도 있을 수 있고 베트남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다 하는 것들은 기업의 이익에 들어가니까 올라가지만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가 알고 성장률이 안 좋은 경우는 내수가 안 좋은 경우고 그러면 우리 서민분들 되게 어려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경제학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오판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경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제 나름대로도 의미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냥 기업 이익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기업들은 한국 말고도 외국에도 공장들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 성장률이 안 들어가다 보니 자꾸 괴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물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은 환율 나름대로 있지만 주식시장과 이걸 꼭 이렇게 합쳐서 볼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있다. 제가 재밌었던 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보통 우리가 경제하시는 분들하고 저처럼 투자 전략 팀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경제를 하셨던 분들이 주식시장을 읽으면 잘못 읽는 경우가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많은 실수를 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사실은 경제학은 경제학일 뿐인 거지. 서로 매치가 좀 안 안 돼요.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냥 기업 이익의 합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경제 자체가 꼭 주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부분들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요. 미국은 또 우리하고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게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안 좋았었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이 플랫폼 경제라고 해서 구글이나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 수십 년 동안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고 이득은 나니까 주가는 올랐는데 미국 경제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미국도 어떤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 이전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경제만 놓고 또 성장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특히 기업 이익의 합을 꼭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오늘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저희 녹화일 금요일입니다. 네. 12월 19일 금요일 오늘 한두 시간 전쯤에 BOJ 일본은행 금정위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세계에 관심이 좀 몰렸었죠. 만장일치로 25bp 인상이고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금리 0.75%. 요거 왜 주목하고 있었냐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인데 요거 나오고 나서 지금 한두 시간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1%대 상승하고 있고 일단은 좀 충격은 없어 보이는데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충격이 있다라고 보는 게 넌센스였죠. 30년 만에 0.75면 이게 올린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었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0.75까지 올릴 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25bp가 뭐야 할 텐데 0.25%포인트입니다. 네네.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25라고 얘기도 합니다. 같은 거란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예상이 돼 있었던 데다가 그 뒤로도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냐에 대한 여부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을 풀 거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선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여전히 재정을 많이 풀 거라는 어떤 의도를 비췄다는 점에서 엔화의 강세 측면보다는 도로 약세로 전환되는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최근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글쎄요. 실제 그렇게 청산된 엔캐리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볼 때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도 있으시고 그렇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현상들이 많냐면요. 일본의 엔으로 돈을 빌려서 재밌게도 해외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투자된 돈이 더 많아요. 예.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 산 거 아시죠? 그거 전부 다 사무라이 번드로 해서 엔화 빌려서 한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빌리긴 했는데 그걸로 일본에 투자했다라면 엔 강세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일본의 금리가 낮고 일본의 엔화가 약할 때 사서 해외 투자했다가 엔 강세 되면 돌아간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난 논리가 아닌가. 최근에는 이로 인해서 일본에 투자된 게 더 많은 점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땐 극도로 과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과 대화 시간 이선엽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표님 뭐 종종 모시고 네,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초까지 해서 산타랠리가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로는 12월 말부터 새해 첫 거래일까지 한 7거래일 네, 정도더라고요. 네, 네. 그럼 아직 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뭐 산타랠리가 오든 연초랠리, 까치랠리가 오든 어쨌든 좀 희망을 갖게는 되는데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네. 우선 뭐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일 건데 올 거냐 말 거냐 너무 네. 그렇게 관심을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을 조금 시기열을 좀 길게 보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구나. 어쨌든 지금 일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가 정말 큰 변화거든요. 이 변화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 거고, 특히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당부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시는데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많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의 정보라도 제대로 내 거로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제분들께서 또는 뭐 동료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대학 입학 시험 수능을 보실 거 아니에요. 수능 점수 잘 나오는 비결을 물으라고 하면 좋은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3프로가 좋은 학원이라고 보면 이 좋은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거 들으면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 거로 소화를 시키고 내 실력이 늘고 그 깊이가 있어야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도 백날 들어도 소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학원 다녀서 학원만 많이 다녀보세요. 실력 실제로 안 늘거든요. 혼자 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네. 혼자 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네. 중요하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는 학원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했던 세대인데 와. 근데도 좋은 학교 가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그만큼 내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학습 도구가 있고 좋은 정보 라인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 거로 얼마나 만드느냐가 여러분들 수익률하고 직결이 되니 이제는 빠르기보다도 훨씬 더 깊이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